네, 오늘도 은혜로운 일정 장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벤트 체크하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FMC였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그에 따른 시장 분위기,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회의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사이, 이로써 연속으로 4번에서 금리 동결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포인트는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를 했지만 실제로 인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연준이 발표한 금리 전망표, 그러니까 점도표를 보면요. 올해 안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 3월과 동일한 수치이죠. 겉보기에는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졌기 때문인데, 이번 점도표를 보면 연준 의원 19명 중에서 7명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3월에는 4명뿐이었는데 이번에는 7명으로 확 는 거죠. 자, 이것은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실망스러운 소식이야라고 전달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연준 내부가 분열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도 걱정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두고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 두 개의 진영이 확실하게 나뉘고 있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걸까?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인물 등장합니다. 파월인데요. 파월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업들은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겠죠.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관세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 관세의 영향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오늘 관세를 올렸다고 바로 다음 주부터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통망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지금 통화 정책을 급하게 바꾸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내다봤을까? 연준은 이번 경제 전망 요약도 함께 내놨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 두 가지. 올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쟁률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3월에는 1.7%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1.4%로 낮췄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덜 좋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0.3%포인트 하향 조정. 자, 두 번째 핵심 인플레이션입니다. 3월에는 2.8%로 내다봤었는데 이번에는 3.1%로 올렸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올라간다. 이건 중앙은행 입장에서 정말 고민되는 조합입니다. 금리를 내려야 될까? 아니면은 계속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연준도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시점.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관세 효과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파월 의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관세 영향은 지속적일 수 있다. 시장 기대 심리를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시장은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시점이 계속해서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한국도 금리를 쉽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내리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준의 이번 메시지는 한국은행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연준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고, 자,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 이유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는 부분. 파월 의장은 아직 관세 영향을 지켜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물가와 성장 지표, 그리고 관세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체크 일정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BOE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 일본에서 발표, 독일에서도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자, 그리고 5월 선행지수 미국에서 발표되고 6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있으니까 체크. 자,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동향 데이터 발표가 됩니다. 6월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데이터는 이미 발표가 됐었고 당시에 시장에 또 강한 영향력을 미친 바가 있었죠. 이 당시에 또 반도체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한국 수출입 데이터는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팔로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미국에서 6월 잠정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 대기 중이니까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또 열릴 예정인데 최근에 또 트럼프가 조기에 캐나다에서 본국으로 귀국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 예상이 됐었던 이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는 과연 정상적으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해서 좀 열릴 수 있을지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예상이 되어 있고요. 실적 페덱스와 카니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회의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들리는 이야기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 최종으로 나옵니다. QOQ 기준으로 나오고 과연 우리 연준에서 그리고 또 전체 시장에서 경제 성장률 굉장히 낮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도 그렇게 발표가 될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과 나이키 월그린 실적 발표 줄지어서 이어질 예정인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반도체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서 뒤이어서 이슈 체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그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만 주가가 200%에 가깝게 오를 정도로 정말 뜨겁고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1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선 바가 있다는 부분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회사 주가 17,550원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5만 원 중반대에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약보한 마감치였지만 그동안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상승의 핵심에는 원전 산업의 부활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산 엔더빌티는 대형 원전 주기기 그러니까 원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수혜를 받는 구조죠.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와 함께 차이코 내 원전 추가 수주 거의 확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미국이죠. 한국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하기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들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발판이 마련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년 4조 원 이상씩 원전 관련 기자재를 수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전 산업이 다시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전뿐만이 아니라 가스 터빈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려는 달성하려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원자력과 LNG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증권가도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6만 2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하지만 이처럼 빠른 주가 상승에는 한 가지 걱정도 있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아직 실적이 주가만큼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은 202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실제로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를 4만 4천 원에서요 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 18일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무려 70.5%나 말 그대로
등으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이죠. 자,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대형 원전 시장의 확대. 둘째, 바로 요즘 가장 주목받는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두산 에더빌리티는 이 SMR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SM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2030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SMR 설계를 마무리했고, 미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힘을 계속해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뉴스케일의 설계를 승인하면서 사업 진행이 더 빨라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뉴스케일에 들어갈 주 기기 소재를 이미 제작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7천억 원을 투자해서 SMR 모듈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전 산업 전체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생산 기지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고 있는 셈이죠. 이런 역할을 감안하게 된다면 향후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동시에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현재 체코 외에도 폴란드 원전, 그리고 국내 원전 2기 프로젝트 등도 향후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전기본에서도 원전이 일정 부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 원전 관련 테마주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형 원전과 또 SMR이라는 두 축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적이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과제는 남아 있고요. 하지만 원전 산업의 글로벌 수요가 커지는 흐름과 그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을 고려를 해본다면 앞으로 한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상승 배경과 증권가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어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신 흐름과 국내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단연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면서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시간으로 오는 23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매출 88억 달러, 그러니까 12조 원입니다. 육박하는 실적 낼 것으로 예상. 자, 이는 시장 평균 예상치였던 8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고요. 사실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늘어난 8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당시에도 시장의 평균 추정치였던 78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호실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DDR4 메모리의 단종과 생산량 급감으로 인해서 DDR4 가격이 무려 3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DDR5와 LPDDR5 메모리 가격의 속도도 재고 정상화와 타이트한 수급 환경 속에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HBM의 생산 능력이 증가하면서 판매 물량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이크론은 하반기에도 우호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모두 생산하는 마이크론은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마이크론의 선방 소식은 자연스럽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분기 매출 약 76조 8천억 원, 영업이익 6조 8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2.4%가량 증가한 수치인데, 이 역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덕분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구형 메모리의 판매 호조와 HBM 공급망 개선을 중심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PC용 DDR4 모듈 가격은 전분기보다 13에서 18%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곧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일부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2분기 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1분기보다 20%에서 30%가량 증가한 수치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망도 밝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MD의 5세대 HBM인 HBM3 12단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향후 엔비디아에 납품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연말을 목표로 개발 중인 HBM4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변수는 존재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3월까지만 해도 1,470원대였던 환율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은 1,360원대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로 벌어들인 수익의 원화 환산 금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실적에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4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면서 시장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에 탑재될 예정인데 SK하이닉스는 이미 초도 물량을 소량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빈의 샘플 출시 시점이 9월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SK하이닉스도 이에 맞춰서 HBM4를 선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HBM4는 이전 세대인 HBM3보다도 무려 30% 이상 가격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 단자 수는 1024개에서 2048개로 두 배가 되고요. 다의 크기도 커졌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HBM3 12단에 이어서 HBM4에서도 선두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SK하이닉스의 빠른 움직임에 마이크론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달 들어서 주요 고객사에 HBM4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샘플 생산은 SK하이닉스보다 3개월 정도 늦었지만 삼성전자보다는 빠르게 제품을 내놓은 상황. 마이크론의 HBM4는 10나노급 5세대 D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전 제품보다 성능은 60%, 전력 효율은 20% 이상 개선됐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은 고객사 이름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포함됐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 삼성전자는 HBM3E를 AMD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HBM4에 대해서는 아직 엔비디아의 샘플조차 납품하지 못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속도를 좀 올리고 있죠. HBM4는 엔비디아용으로 준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생산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올 3분기에는 샘플을 공급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측.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증 절차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4로 납품 승인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고비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자면 마이크론은 실적 상승세와 함께 HBM4 샘플 공급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술력과 속도에서 가장 앞서면서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는 AMD를 통해서 HBM3를 공급하고 반등을 시작했지만 HBM4 시장에서는 아직 속도를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택이 이 세 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2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에 벌어지고 있는 매우 흥미롭고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코스피가 3천선을 연일 위협하면서 상승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너무 좋은 분위기지만 이면을 들어가 보면 단순히 호재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 과열조짐과 B2의 그림자도 함께 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수 흐름 같은 경우에는 2,996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코로나 이후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한창 중이던 2021년 이후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0선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주된 동력 두 가지, 이재명 대통령 신정부 출범이고 둘째는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맞붙는 AMD의 신제품 발표와 삼성전자와의 협업 기대감입니다. 자, 이 기대감은요, 시장 투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용 공여 잔고,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금액이 19조 3,860억 원으로 3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만 해도 11조 3,720억 원으로 22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용잔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증시 상승에 대한 확신이 커졌고 빚까지 내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누군가가 빚을 내서 살 만큼 시장이 과열됐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열풍 때도 똑같은 그림이 연출이 됐었죠. 자, 여기에 투자자의
예탁금도 큰 폭으로 놀고 있습니다. 17일 기준으로 6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역시나 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 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 중인 자금,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대기 세력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정권의 증시 부양 기대감, 그리고 AI 산업 육성 공약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은 어느 순간 꺼질 수 있다는 부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분명히 AI가 있습니다. 신정부가 내세운 100조 AI 전략 발표와 함께 AI 미래 기획 수석으로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센터장이 내정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바가 있었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솔트룩스 같은 IP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반도체, 통신 장비, 종목들까지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권가가 보기 드물게 매도 권고성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예전에는 보유, 비중 확대 같은 긍정적인 어조가 많았는데 지금은 차익 실현의 기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 첫째, 외국인이 최근 4조 원 넘게 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70%는 개인 투자자가 이끌고 있다는 부분. 둘째, 회전율이 너무 높습니다. 회전율이라는 것은 주식을 얼마나 자주 사고 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2차 전지 열풍 때와 또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근 투자 판단이나 정보나 분석보다는 공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들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일종의 포모 현상이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연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묻지마 투자보다는 조심스러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의 또 이면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저는 다음 일정 들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